은행권은 종이로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주화보다 훨씬 더 위조하기가 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정식으로 발행된 지폐가 9,000종인데 거기에다가 5,400여 종이나 되는 위조 지폐가 또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피터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Brattleboro Bank. The counterfeit is spelled Brattleboro O-U-G-H. The genuine Brattleboro O. 그 위조 지폐는 O-U-G-H까지 있고 그 진짜 돈은 O라고 적혀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구별법을 알려주네요. 이처럼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매번 확인을 해야 되는 일종의 화폐 무법 시대가 바로 이 1830년대부터 한 1860년대까지 미국의 상황이었고요. 제3의 중앙은행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런 것이죠. 나라가 이제 개입해야지. 네. 그런데 보면 안 되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잡한 화폐 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사건이 또 발생을 했어요. 뭐야? 그 사건이 바로 1861년에 발발한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독립전쟁 때처럼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또 조달을 해야 되니까 남부 정부도 그렇고 북부 정부도 그렇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겠네요. 찍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전쟁 당시에 바로 정부가 직접 발행한 지폐가 이때 처음 나왔던 것이죠. 혹시 뭐 그때 찍어낸 돈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달러의 시작인가요? 드디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아닙니다. 아직도 아니에요? 교수님 지금 언제 나오나요, 달러? 와, 네. 예, 아직도 시작을 안 했어요, 달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를 만나는 여정은 굉장히 멉니다. 한번 어떻게 생긴 돈인지 화면을 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색깔은 네. 완전 초록색이네요. 초록이다. 최초의 주인공은 링컨이었네요. 그린백을 만들 때 국가가 발행한 지폐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링컨의 얼굴도 넣었다고 해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이 돈이 이렇게 녹색이다 보니까 이 돈을 당시에는 그린백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때는 돈이 녹색이라는 게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녹색이 됐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당시 녹색은 복제가 어려운 색이었기 때문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녹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혼돈의 시기에는 사실 이번에도 뭐 코로나 우리 시국에도 돈을 좀 많이 찍어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독립전쟁 이후에도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이 전체적인 경제라든가 국가에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이 과도하게 발행된 그린백 때문에 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치솟았고요. 돈의 가치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그린백 발행을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 세금을 낸다든가 해서 정부에 제출되는 그린백이 있으면 그거를 다 태워버려가지고 어쨌든 그린백을 없애는 그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통화량을 줄였구나. 예, 그렇게 해서 전쟁 전처럼 금화나 은화가 이제 그 통화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화폐로 금을 사용하느냐, 은을 사용하느냐는 것이 미국 경제에서 큰 논란이 되고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원래 미국은 건국 이래로 금, 은 본위제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금과
은을 모두 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제도를 썼기 때문에 금은본위제라고 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하고 은의 교환 비율을 법으로 정해놨죠. 야. 그런데 이것이 화폐에 악영향을 끼치는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848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미국 서부에서 금이 발견되는 골드러시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죠.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가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금을 캐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의 공급이 시중에 많아지게 되고 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은의 상대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데요. 아, 이거 이렇게 은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면 시중에 있는 사람들은 화폐로 만들어진 동전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은화의 가치보다 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 은을 녹여가지고 은을 만들려는 거죠. 은을 바로 가지고. 그것이죠.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많아지면 그냥 똥값 되는 거네 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금, 은, 본위제는 한계가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그냥 금이나 은 하나로 통일을 하자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발전을 했고요. 그 결과로 19세기 말에 되면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 따라서 미국은 사실상 금본위제로 정부가 이제 그 통화제도를 안착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금본위제를 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은을 더 이상 돈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아, 또 은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제가 은주원이거든요. 당시에 있었던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아, 이게 은화가 없어져서 그렇다라는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를 풍자하기 위한 소설이 발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즈의 마법사죠. 이게 금은본위제랑 관련이 있는. 바로 그렇습니다. 와, 나 진짜요? 처음 알았죠. 저도 이 오즈의 마법사라는 소설은 도로시가 사는 곳에 처음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불어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토네이도가 동부로부터 오는 경기 침체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가게 되는 곳이 오즈라는 곳인데 오즈는 오지 그러니까 그 무게 단위 온스를 줄여서 쓸 때 오즈라고 쓰죠. 와. 그래서 가게 되면은 찾아가게 되는 성이 에메랄드 성인데 녹색 에메랄드 성이지 않습니까? 그린백? 바로 그린백입니다. 네. You're out of the dark, you're out of the night. Step into the sun, step into the light.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길에서 만나면서 같이 가게 되죠. 그 친구들 중에 허수아비는 농민, 그리고 양철 나무꾼은 산업 노동자, 그 용기 없는 사자는 정치인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도로시는 은색 구두를 신고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오즈의 마법사는 당시 미국의 사회 경제를 풍자하는, 비판하고 풍자하는 소설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오즈 마법사가 아니라 온스의 마법사구나. 그렇죠. 이처럼 건국 이래로 미국 경제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매우 혼란에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화제도였고요. 그래서 통화제도의 정비와 아울러서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힘을
지나치게 강화할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요. 그런데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고 그 큰 사건이 이 중앙은행은 만들어야 된다와 안 된다라는 대립 구조를 깨뜨리게 됩니다. 뭐죠? 또 전쟁? 바로 1906년에 일어났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입니다. 진도가 8.3이나 되는 대지진이었습니다. 8.3? 조사에 따르면 당시 샌프란시스코 지진 때는 3,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물적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다 무너졌네. 폐허가 됐네요, 완전. 이 당시에는 목조 건물이 많은데 가스 때문에 불이 나면서 지진 때문에 무너진 건물만큼이나 화재로 타버린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도시의 80%의 건물들이 파괴가 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됐다는 것이죠.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때 미국은 화재 보험을 드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들은 당시에 절반 정도의 사람은 그 화재 보험을 영국의 화재 보험 회사에다가 화재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료? 보험료를 어떻게 내느냐 하는 문제가 지급하는 되죠. 거야? 영국이 이 피해 보상금을 엄청 막대하게 지급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샌프란시스코 그 지진 발생 후에 7천만 달러의 영국 금이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영국의 보양금의 거의 14% 그렇게 해당했어요. 근데 영국뿐만 아니고 뭐 독일, 프랑스에도 그런 보험사 청구서가 엄청 많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지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났는데 영국이랑 피해는- 프랑스가 망하기 시작하는. 복수였죠. 식민 미국의 복수. 그래서 나라 밖으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영국의 기준금리를 당시에 4%였는데 이거를 거의 7%로 한순간에 올립니다. 말이 안 되는데? 네, 거의 2배 가까이 올린 셈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금리가 10%인데 미국의 금리가 20%가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똑같은 은행에 맡길 때 미국 은행에 맡기는 걸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금이 다시 영국으로 흘러 들어가나요?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험료로 받은 돈이건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건 다시 빠져나가. 이것을 영국에다가 이렇게 돈을 보내게 되는, 그래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주식 시장도 폭락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이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마구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미국도 뭔가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없죠. 이 상황에서도 미국의 심각한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JP 모건이었습니다. JP 모건. 한 번쯤은 JP 모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JP 모건 알죠. 그러니까 저 한 인물이 미국 경제를 막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머건은 이제 은행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예요. 머건이 이제 설립한 JP 머건 체이스 은행은 미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은행.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JP 모건은 미국 최고의 당시에 이제 그 투자자였고 금융가였는데, 자본이 영국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은 미국 경제에도 안 좋지만 본인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풀어서
이 통화량이 줄어든 거를 벌충하는 만큼 통화량을 공급하는 일을 한 겁니다. 개인이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런 금융 위기를 해결을 했는데 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우선은 이걸 해결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요. 하지만 다음번에도 그럼 이렇게 한 개인에게만 의존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그래서 그렇죠.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뭔가 영속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달러의 신뢰가 떨어지고 프랑스 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금태환을 요구하는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진퇴양난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리차드 닉슨은 1971년 8월 15일에 금태환 중지를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He is by far the strongest in the world to defend the dollar against the speculators.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근데 금이랑 달러를 교환해주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이랑 안 바꿔주면 달러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발표 이후 여러 나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달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달러 대신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실물 자산이다. 그래서 실물 자산인 금과 은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값이랑 은값이 올라가겠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달러가 더 이상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위기론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기는 어떤 여파를 가져왔을까요? 과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것은 미국만의 위기였을까요?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 금값이 뛰는 건 국제거래에 달러를 사용하던 다른 나라 경제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닉슨 쇼크로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다른 나라들이 보유한 달러까지도 결국에는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건 바로 브레튼 우드 체제에 명시된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와 같은 가치는 우리나라 원화 1,000원이라고 이렇게 정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화만 환율을 1,000원으로 유지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976년에 IMF 회원국들이 자메이카 킹스턴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제는 각국의 시장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자고 공식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정환율제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변동환율 제도죠. 변동환율제가 결정되자 IMF 회원국들은 각 나라의 화폐 가치를 보이지 않는 손 혹은 자유시장에 맡기고 금은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변화를 계기로 달러가 비로소 온전한 기축 통화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는 미국이 가진 경제력으로 막강한 지위를 그냥 갖게 된 것이죠. 즉, 금과의 관계가 아니라 화폐의 가치만으로 진정한 기축 통화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8년 발생한 엄청난 사건은 또다시 달러와 국제통화체제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난리가 났었죠. 이른바 2008년 금융위기 사태가 터진 것이죠.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파산 위기가 잇따라 현실화되면서 미 금융시장이 또다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은행 자산이 증발하고 미국의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 금융시장은 이번 주 내내 요동쳤습니다. 우리나라 한 가구의 평균 빚이 3,84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과 같은 속도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도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럽도 좀 많이 휘청였다고 들었거든요. 엄청났죠. 그때 당시에 런던도 금융 약간 센터였어요, 유럽 쪽에. 그래서 아는 사람들도 투자은행 다녔다가 뭐 월급 깎였거나 아니면 아예 해고 당한 사람들도 많았고, 진짜 일반 사람들도 어떤 제2금융은행들 조금 불안해서 돈 막 빼려고 막 줄을 서고. 아직까지 힘든 것 같아요, 영국도. 그때 그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전 세계가 막 휘청거렸는데 어떻게 수습이 됐어요? 미국에서는 그 경제 대공황 연구자였던 벤 버냉키 의장이 대공황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극약 처방을 내놓습니다. 대공황 당시에는 통화 정책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위기를 막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장 금리를 낮추어서 통화량을 늘리는 통상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연방준비제도의 자금으로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전례 없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것을 양적 완화, 영어로는 이제 quantitative ease라고 그러죠. 은행에만 돈을 빌려줘야 되는 제도인데 그 규칙을 깨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 기업에다가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에다가 통화량을 공급을 했던 것이죠. The FOMC believes that a highly accommodative stance to monetary policy will be appropriate for an extended period. 이후에 벤 버냉키 의장은 경제가 어려울 땐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와 같은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미국 내에 달러가 많이 돌도록 통화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을 그 헬리콥터 머니라는 표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이후로도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이사회는 2010년, 2012년에 1차, 2차, 3차의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푸는데, 이때 푼 돈의 규모가 무려 4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4천조, 거의 5천조.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08년 10%까지 치솟던 미국의 실업률은 2014년에는 5.9%까지 떨어졌고요. 2015년이 되면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회복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회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뿌려놓은 돈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 미국 정부의 큰 숙제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럼 걷어들여야 되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달러를 줄이면 세계 각국이 보유한 달러가 연쇄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심하게 되면 그 나라들의 경제 위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달러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상승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마음대로 줄이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런 미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2020년 전 세계에 덮친 코로나 팬데믹이 또 발생을 합니다. 맞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며 22.6%가 내린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33년 만에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wo very big words. The action I am taking will open up access to up to $50 billion of 미국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다시 오히려 돈을 더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풍자한 담은 만평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 만평이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아직도 있는데 점점점 그리고 남자분이 그냥 일시적일 뿐이야 라고 대답해요. 밥 먹으면서. 마구 먹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저 체중이 그냥 일시적일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저 인플레이션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 뜻입니다.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의 그 제롬 파웰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단지 일시적일 뿐이다. 이 만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연말에 연방준비제도는 그 말이 실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정책의 방향을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난 6월에 6월 초죠. 지난 6월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2단계인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 전망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회의에서도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이 전 세계에 뿌려진 달러를 다시 거둬들이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의 정부 부채는 3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요. 이와 아울러서 인플레이션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자국의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